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도 더 떨어졌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6도, 대구 7도입니다. 전쟁 1년.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24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고요. 오늘 폴란드에서 연설도 할 예정이라지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오늘 의회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요. 전쟁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전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미 양국 군의 사상자는 수십만 명, 민간인 사망자도 2만여 명에 육박합니다. 키이우 인근 공동묘지에는요, 아직 묘비조차 못 세운 무덤들이 그득합니다. 올 봄까지도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2년, 3년 그 이상의 소모전 늪에 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죠. 안타깝게도 현지에서는 확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에도 큰 먹구름을 들이우는 이 전쟁,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전쟁 1년, 출구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며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기현의 십자포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2차 TV 토론 얘기죠? 네, 솔직히 기대만큼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얼마나 기대를 하셨길래요? 만약에 엄청 치열하게 하면 네. 발언 시간이 부족해갖고 막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어제는 막 중간중간에 발언 시간이 남고 그랬어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뚜렷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요새 1위 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한테 공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고 올까요? 들어보시죠. 네. 한 번도 제가 뭐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님 그 다른 비례대표 후보께서 세 사람도 질문을 하셔야 측근을 됩니다. 공천하셨습니다. 비례대표 그다음 세 사람 다 안철수 후보 측근 하겠습니다. 공천하셨잖아요. 측근 아닙니다. 자, 아니, 측근이죠. 세 분이 이제 다 측근이시죠. 그다음 저희 측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직접 가본 결과 결국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이 앞 대로변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아니,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하세요. 팩트잖아요. 제가 김 후보는 전혀 1구 또 해당 임야 위에 답변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예, 말씀하세요. MBC 편파 방송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은 저도 다른 후보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질문인데 오히려 먼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짤막한 요약본을 보셨는데 김관일 기자. 예. 일단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설전. 이번에도 설전이 있을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치열했고. 맞아요. 황교안 후보가 나 거기 가봤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도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지난번에 살짝 그 예상 못했던 질문이 나오니까 좀 당황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예상하고 나온 것 같아요. 김기현 후보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이 부분은 좀 재미있었어요. 예. 그 점잖게 항상 그 모습을 보여줬던 황교안 전 총리께서 샤우팅하고 급발진하는 모습을 어제 아까 예. 보여주셨잖아요. 예. 네. 김기현 의원도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퇴하라고 자꾸 하시는데 정치 생명 걸자 나랑. 네, 그 정도로 어제 좀 예민한 모습. 나는 걸 테니 황 후보님도 거셔라. 네. 이거를 계속 추궁했죠. 좀 유치하긴 한데 좀 이렇게 예민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 황교안 후보가 왜 이렇게 좀 적극적일까를 당내 얘기들 좀 취재를 해봤는데
장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보니까 그 어떤 지지층이 겹치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그렇게 그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몸집을 이렇게 불려서 막판에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들 당내에서 역시 같이 보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한테요? 예. 아니 이렇게 싸우고도 단일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노린다 이거죠. 그리고 최근에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그런 그 같은 포석을 그리고 있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기는 뭐 설전 벌일 때는 설전 벌이는 거고 음. 단일화할 때 보면 단일화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선 때나 뭐 이런 때 보면. 그런데 그 김기현 캠프에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냐를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다. 무슨 숫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어느 정도 지금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원 지지는 뭐 그 본인들이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저쪽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김기현 후보가 지금 분위기상 1차에서 안 될 수는 있지만 2차 결선 가서는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판단하기로는 황교안 없이도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손잡을 필요가 있냐. 빚질 필요가 없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캠프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황교안 대표가 당원표가 거의 없다라는 뭐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 과거에 그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그 우리 당원 그 당협위원장들이 뭐 네. 공천에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 광화문 집회를 막 30번씩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당이 그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들 때문에 실제로 당원들이 그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지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박순봉 기자는 어제 네. 토론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연애 예능 프로그램 보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김황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하고 연애예요? 연예예요. 연애. 연애? 네. 요새 유행하는 막 이런 뭐 나는 솔로 같은 연애? 네, 앵커님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김기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는 좀 짝대기가 엇갈린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는 좀 핑크빛 기류를 보여줬거든요. 일단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 토론회 때 황교안 후보한테 손을 많이 내밀었습니다. 구애를 좀 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사법고시 부활 이런 거 황교안 후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던진 다음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황교안 후보가 요 소위 땅 투기 의혹 가지고 계속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 티격태격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랑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칭찬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김기현 후보가 천하람 후보한테 간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천하람 후보가 답변을 하면서 뭐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은 후보끼리 이러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뭐 호남 가서 정치한 거 높게 산다, 뭐 새겨 듣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특히 토론회 끝나고 나서 둘이 나눈 대화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한 팀이죠 하고 이제 하하하 웃으니까 천하람 후보가 선의의 경쟁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순천 험지 가서 고생하는 거 잘 보고 있다, 뭐 제3당 어려운 길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토론회 끝나고 나서요? 맞아요.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 하는 얘기가 토론회 통해서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전에도 혹시 토론회 끝나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기류가 강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표가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끼리 약간 그림을 같이 그려보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올 수 있는 표가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의 표는 아닐 거예요. 황교안 후보 표는 나중에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는데 반대로 황교안 후보 역시 가지고 올 수 있는 표가 김기현 후보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아까 이 김광일 기자가 좀 얘기를 했는데 표를 많이 얻을수록 존재감이 높아지고 뭐 단일화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진 않지만 설령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높아야지만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당신 표 내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너무 강하게 공격하지 않고 그럼 그 지지층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너무 세게 공격하면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천하람 후보가 출연합니다. 지난 1차 토론 후에는 안철수 후보 만났고 오늘 2차 토론 후에는 천하람 후보를 초대해서 좀 만날 생각인데 제가 그 질문 할게요. 그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정말 좀 재발견했다. 신스틸러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황교안 후보가 원래 말 잘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총리 때 생각난다. 근데 총리 시절에는 좀 답변을 이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서 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난다. 그리고 뭐 딕션부터 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공안 검사였던 거 좀 알겠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교안 후보가 눈치 안 보고 때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전략인데 김기현 후보한테 공격이 집중되는 1위 때리기 전략이 꽤 뚜렷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보였던 게 이 청문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추가로 1분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1분을 황교안 후보는 안 썼고 나머지 안철수 후보랑 천하람 후보는 다 김기현 후보에게 썼습니다. 예.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인터뷰도 있고 돌쇠 토론도 있으니까 거기서 요 얘기는 좀 더 해보도록 하고 김광희 기자 두 번째 이슈로 가죠. 정의당의 50억 특검법. 정의당이 일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네, 이게 공동 발의, 그러니까 발의를 하려면 의원 10명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좀 난항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정의당 의원 6명 여기에 그 민주당 비주류 소신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김종민, 뭐 이상민, 박용진 이런 의원들이 도장을 찍어줘서 일단 발의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면 이거 민주당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비주류들이 함께했지? 이러실 수 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장동 특검법과 정의당의 특검법이 지금 좀 다른 거죠? 민주당은 이제 아주 예전에 내놨던 법안이 있는데 그거랑 차이가, 그러니까 이번에 정의당이 낸 거랑 차이가 있어요. 정의당 법안은 일단 특별검사 추천을 민주당이 못하게 했습니다. 뭐 민주당, 국민의힘 다 한 편이니까 우리가 그 다른 비교섭 단체랑 같이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수사 대상에서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예측 의혹 요거 빠졌습니다. 예. 대신에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게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고 제일 큰 차이점은 민주당은 요 법안도 차이가 있지만 요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랑 같이 쌍특검해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정의당이 그거는 지금 같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눈에 띄는 게요. 예. 정의당을 향한 민주당의 구애의 손짓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정의당 농성장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 노란 봉투법 농성장이요? 네, 그 아주 예전부터 한참 동안 하던 건데 이제 가갖고 이거 우리가 민주당이 같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노란봉투법 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쓸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정의당의 손을 들어줬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어떤 그 관련해서 구애의 손짓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 노란봉투법이 별로 기류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은 그랬었어요. 네. 왜 어떻게 최근에 바뀐 거냐라고 원내 지도부 쪽에 어제 물어봤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는 현실 아니냐. 그냥 많은 걸 의미하는 담고 있는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도 있고 또 쌍특검도 민주당에 같이 하고 싶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의당의 그런 그 입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어떤 노동권 뭐 이런 어떤 그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도 예.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히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는 현실이다라는 민주당 한 의원의 발언. 아마 민주당이 어제 받아든 여론조사 성적표 요것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돌쇠 토론에서 할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제 나온 여론조사들에서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이제 교차가 됐는데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면서 떨어졌어요. 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고 박순봉 기자. 방금 김광일 기자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법 가지고 좀 일종의 회유를 시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어제 정의당 쪽 사람한테 얘기를 물어보니까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냐면은 예. 정의당은 더 이상 민주당과 뭔가를 거래하지 않을 거고 받을 것도 없다. 노란봉투법이든 그리고 앞으로 뭐 선거제 개편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대하고 있지 않다. 자, 여기서 질문. 사실은 이제 선거제 개편해야 되는데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그거를 좀 딜하려고 이 쌍특검 요것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사실 여의도 정가엔 돌잖아요. 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실제 속내까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 어쨌든 지금 정의당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예. 그 패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민주당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먼저 두지 않고
어떤 거래나 받을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꼬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이제 자체 분석이. 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거는 없이 무조건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 정쟁에 좀 시달리지 않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예. 정쟁하다 보면은 특검이 또 제대로 수행이 안 될 거고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대출은행 건도 저축은행 건도 안 넣은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를 또 수사하자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정쟁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김건희 특검도 같이 올려버리면은 그럼 또 정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의당의 생존법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자신의 맞습니다. 노선, 네. 우리의 노선을 가겠다. 이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단 말씀. 민주당도 그걸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좀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자 이런 분위기가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세 번째 이슈로 갈까요? 네, 백기투항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개편하겠다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술렁술렁했는데 결국은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네, 백기투항한 셈이 됐습니다. 이 개편안이라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에서 더 많은 마일리지를 쓰게 하고 단거리 노선에서 더 적은 마일리지를 쓰게 하는 개편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우리 보통은 단거리는 그냥 저가 항공사 타고 저가 타고 장거리 할 때 마일리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서요. 옛날에는 동남아권 이러면 같은 마일리지 썼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발리 가는 사람하고 뭐 필리핀 가는 사람하고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예전보다 손해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보게 되는 거라면서요. 그 반발이 막 터져 나왔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특히 그 여권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비판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러자 어제 대한항공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살짝 꼬리를 내렸고요. 예.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예 이 개편 자체를 몇 달 동안 유예하고 뭐 새로운 방안을 짜는 그런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백기를 든 것 같아요. 박순봉 기자. 네. 일단 원희룡 장관 쪽에 어제 좀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배경이나 뭐 이런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 주무부처 장관은 맞는데 항공을 담당하는 장관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장관으로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의견만 밝혔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하는 것은 공정이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견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잖아요. 예. 근데 최근 흐름은 물론 미묘한 곳들이긴 하지만 은행이라던가 요 항공사에 대해서 막 때렸단 말이에요. 예. 약간 이 기조랑 안 맞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코로나 때 지원금이랑 국채 금융 덕에 살아놓고 이제 와서 감사 프로모션은 못할 망정 자세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대한항공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대한항공이 백기든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 질문이 들어가자 뭐 압력 가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말을 했을 뿐이지 손은 안 댄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언론에 많이 떴어요. 예. 그 방송에도 보니까 그래서 뭐 좌동훈 우희룡이냐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장관으로서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해석도 많이 나오던데. 그 관련해서 여권 관계자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봉 기자도 같이 들었던 얘기인데 예. 그 원희룡 장관은 한동훈과는 좀 다르다.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굳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물어보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어떤 교감이 충분히 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먼저 나갔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금융, 통신 뭐 이런 거 과점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대한항공 문제를 갖고 돌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세의 우위를 따졌을 때 한동훈 장관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뒷이야기까지 전해주셨어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인터뷰.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계십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두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90분간 펼쳐진 토론에서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
지난 1차 토론 후에는 안철수 후보 평가를 들었고요. 오늘은 천하람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천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어제 토론회 하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셔서 저는 전화로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저희가 요청 안 했는데도 나오시겠다고. 아, 그럼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안철수 후보님 껄껄껄 웃고 가시고 그러시던데 저도 나와가지고 또 더 크게 또 껄껄 웃어드려야 또 각이 살지 않나. 야, 이거 시작부터 두 분의 치열한 신경전. 그럼요. 좋습니다. 네. 하나하나 질문해보죠. 어제 일단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저는 한 8.5점 정도?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 100점 만점에 85점. 네. 처음 토론보다는 일단 저 스스로도 너무 편안했던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는 좀 긴장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다른 후보들 스타일을 잘 모르니까 이게 약간 티키타카가 좀 되다 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님 매드무비 찍는 거는 좀 별도로 하고. 매드무비로 느껴지셨어요? 네, 그거 빼고는 굉장히 티키타카도 잘 됐고. 예. 다만 제가 이제 뭐 상대 평가에서는 제가 100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점수를 깎은 거는 예. 이게 뭐 단기 선거전에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데 뭐 정책적인 얘기나 민생 얘기 이런 거는 거의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게 국민들 보시기에 이거 약간 너무 그냥 본인들 흥미 위주로 내지는 예능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서 깎았습니다. 네. 속 깊은 정책 토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좀 깎았다. 네, 저도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요. 시간 제약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네. 본인 제외하고 가장 잘한 후보 누구예요? 뭐 황교안 후보 말씀드렸으니까 뺀다고 하면은 근데 이게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황교안 후보가 매드무비를 찍긴 하셨는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득표력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매드무비를 찍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음 참느라고 이제 진행하신 앵커님이 네. 되게 저한테 눈총을 주셨어요. 제가 옆에서 너무 이렇게 카메라에 안 잡히는데 혼자 웃고 있으니까. 진짜로요? 예,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 그럴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제 뭐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겁니다. 아직도 부정선거에서 북한 개입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물론 그 소신은 뭐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조금 득표력이 있을지는 뭐 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좀 첫 토론 때는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데 예. 어제 토론은 객관적으로 봐서 잘했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본인 기준으로는 조금 여유를 찾으신 거 아닌가. 첫 번째 토론보다 네. 나아진 후보 하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후보. 네. 표를 주고 싶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토론부터 씬스틸러다 이런 평가 받는데 그렇죠. 그게 득표로 연결될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미도 있고 시원하기도 한데 예. 김기현 후보 표가 빠지게 할 것 같은데. 아까 빼와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황교안 후보의 득표로 연결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격을 막 해가지고 그 지지자들을 빼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후보가 어제 김기현 후보를 엄청 공격했어요. 무슨 기회만 있으면 계속 김기현 후보를 네. 공격하던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황 후보하고 김 후보는 김기현 후보, 황교안 후보는 단일화 설이 돌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만 그렇게 뭐 한 사람만 속된 말로 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석에서도 굉장히 냉랭해요, 두 분이. 토론 끝나고 사석에서 네, 토론 대기실에서도? 끝나고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사실 합동 연설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후보들끼리 붙어 있을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김기현 후보의 관점에서 저나 안철수 후보가 본인을 공격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는 사석에서는 크게 사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약간 황교안 후보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러시나. 김기현 후보 측에서 이해 네네. 왜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볼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오히려 두 분이 되게 사이가 서먹해요, 실제로. 천 후보님은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이거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팔로워 수준이 아니고 네. 빌리버 수준이에요. 빌리버 신자? 그러니까 거의 약간 신도 같은 느낌의 지지층을 갖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본인들의 어떤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뭐 전광훈 목사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김기현 후보 쪽에 끌려가지 않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또 김기현 후보가 개인적으로도 좀 능력이 있나? 성에 안 찬다? 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별화를 두는 방식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이 살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네.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은 나름대로 천하람 매드무비 찍어야겠다라는 각오로 어제 열심히 김기현 후보 맹공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예. 옆에서 제가 가봤습니다 막 이러시니까 샤우팅을 하시니까. 저는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정치 생명 걸겠습니다 이러니까 예. 아니, 저는 정치 생명이 지금 30-40년 남았는데 뭐 저까지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야 이 매드무비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결선 투표 이전에 단일화는 거의 물 건너갔다. 예. 두 번째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표가 만약에 얼마나 갈 거냐. 시너지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두 분 걱정 안 하고 안철수 후보만 확실하게 제치면 된다. 그렇게 타겟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판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요 질문을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할 거라는 얘기가 토론회 직전 한참 맞아요.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어제 천하람 후보한테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들리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 받을 때 제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웃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너무 잘 됐다 이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잘 됐다는 것도 있는데 김기현 후보 뭐지? 그러니까 이거 자책골인데 확실하게. 아, 자책골이라고 보세요. 네, 게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요새 전략적인 사고를 못 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이든이라고 답할 게 이미 명확해요. 예.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이미 밝혔고 저한테 그걸 또 물어보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어. 만약에 바이든 날리면 질문을 할 거라면 차라리 입장이 애매한 안철수 후보한테 해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아. 근데 왜 천하람 후보한테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 당원 100%라는 거에 너무 꽂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선명한 날리면 후보다라는 걸 어필하려는 취지신 것 같은데 아하. 이게 얼마나 큰 패착이냐면 당원들은 날리면인 거 뭐 생각하시는 분도 꽤 되시겠지만 이 이슈가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언급 자체를 네. 불편해한다. 당원들 입장에서 바이든 날리면 이슈가 재점화되는 것 자체가 예. 불편한 일인데 지금 예.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책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아, 언급 자체를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바이든이라고 주장할 천하람 후보하고의 선명성 대결. 그렇죠. 그래서 천하람 후보한테 질문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당원들만 불편해할까요? 그럼 또 누구요? 대통령실에 계시는 수많은 분들도 이 이슈가 재점화되는 걸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런 저는 의미에서 이거 자책골이다. 어제 토론회 끝나고 김기현 후보 전화 받으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요?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은 아, 이건 물론 내피셜이지만. 네, 제 그냥 추측이지만 이거는 저였으면 전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좀 깜짝 놀라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긴 한데 왜 이러시나. 아니 그랬었습니다. 어제 끝나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다가 그 질문 딱 나올 때 너무 놀랐다 이렇게 쓰셨던데 네, 같은 네. 맥락일까요? 네, 저도 뭐 저희가 상의한 게 아니고 저도 딱 듣자마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가 지금. 아니 근데 천 후보님은 안 후보한테 그 질문을 할 거라고들 다들 생각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제 생각에 안 후보님이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요. 시간만 쓸 것 같아가지고 아, 괜히 아까운 시간. 국민들의 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답변 뾰족하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간 일단은 낚이셨다. 그리고 또 남겨둘 생각입니다. 기회가 되면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안 한다 그건 아니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 판세 이야기인데요. 지금 판세를 보면 이미 어대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그 바위성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제도 막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내 지지율이 뭐 높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본인 실력으로 이렇게 하신 거냐? 그게 본인 능력이냐? 이게 김기현 후보 지지율이라는 게요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이다. 원래 처음 출발할 때 지지율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거 억지로 그 장제원 의원 힘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억지로 또 대통령실에서 총출동해가지고 윤심 논란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근데 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과반 넘나 싶으면 갑자기 본인이 남진 김연경의 꽃을 든 남자 하시고 대통령 탄핵 얘기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이 땅 관련해서 울산 이재명 이런 얘기 나오면서 모래성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사리 장제원 의원 대통령실에서 쌓아놓은 모래성 위를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가 밟고 지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게다가 제일 큰 그 김기현 후보의 적은 본인이에요.
본인 발언 리스크가 좀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아까 그 자책골이라고 네, 평가하신 어제 그런 그 것들이요. 뭐 날리면 바이든까지 해가지고 예. 저는 이 김기현 후보 내가 지지율 높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한번 자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왜 이 지경이냐? 근데 그렇더라도 뭐 표가 한 표만 차이 나도 대표가 되는 건데 지금 차이가 상당히 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블럭입니다. 당원들의 블럭인데 예. 김기현 후보가 독자적으로 과반을 갖고 있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고 천하람 안철수 표를 합친다고 하면은 지금 김기현 후보 갖고 있는 표랑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결국 결선으로 갔을 때 천하람 안철수는 특히 제가 올라갈 경우에는 이게 컨벤션 효과나 시너지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선에서는 저는 김기현 후보 굉장히 긴장해야 될 거다. 자, 천하람이 올라가든 안철수가 올라가든 결선에 누군가가 올라간다면 즉 1차에서 안 끝난다면 천하람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할 수 있어요? 혹은 안철수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천하람 후보 지지할 수 있어요? 일종의 뭐 같이 손잡고 단일화는 안 하겠지만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표의 단일화, 지지자들의 단일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개혁의 선명성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보다 제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선명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그중에 일부는 안철수 후보를 찍겠지만 꽤 많은 수는 투표를 안 해버릴 수가 있다. 근데 안철수 후보보다 제가 선명한 개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표는 제가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선에서의 컨벤션이나 아니면 표의 시너지를 생각하면은 제가 올라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약간 답정너지만은. 근데 실제로 이게 제 예. 내피셜이 아니고 예. 실제 제 그 지지자들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이런 얘기 나오는 걸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뭐 안 찍으면 안 찍었지,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안철수 후보는 못 찍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네. 천하람이 결선 투표에 올라가야 안철수 후보 지지표도 흡수할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김기현 후보와의 대결이 성사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저보다 인지도 자체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뭐 여론조사상에서 지지율은 좀 지키고 계시는데 제가 결선을 가게 되면 인지도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네. 결선 만약 천하람 후보가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표까지도 일부 가져온다고 치면 네. 김기현 후보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60% 정도 득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완전 이게 지금은 무슨 뭐 비윤이냐 예. 뭐 반윤이냐 뭐 친윤이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 저와 김기현 후보가 결선에서 딱 붙으면은 예. 결국 이거는 미래냐 과거냐 혁신이냐 구태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럼 우리 현명한 당원들이 당연히 혁신을 선택해 주실 거예요. 근데요.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의 전 당협위원장 32명이 김기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런 보도가 화제가 됐어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제 이쪽을 지지하던 이른바 개혁 보수 세력에서도 저쪽 김기현 후보 쪽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개혁 보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김기현 후보님 바른정당 출신의 거두 우리 장제원 의원님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데 뭘 이런 것까지 하시나. 유승민 개라고 어제 기사들은 나오던데. 장제원 의원님도 한때 유승민 개였어요. 아, 그래요? 유승민을 찍어주십시오. 막 사자우토하고 그러셨었거든요. 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뭐 홍준표한테 가시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약간 좀 잡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바른정당 생활 해본 적은 없지만 예. 반기문을 원하는 사람 뭐 이렇게 유승민을 원하는 사람 혼재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분들은 유승민 게 아니고 또 그게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익명으로 발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전화라 보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튀르키예 지진 참사를 구조하기 위해서 튀르키예를 다녀온 코이카 구조대가 있습니다. 일진으로 떠났던 121명이 얼마 전에 귀국을 했고요. 지금 이진과 바톤 터치를 한 상황인데요. 구호 활동에 참여했던 코이카가 보고 느낀 그곳의 참상, 생생한 이야기들 잠시 후에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의 코너죠. 돌쇠 토론 오늘 준비가 돼 있고요. 놓치마 뉴스로 문을 열어드리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놓치마 뉴스. 이 시각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 네티즌이 주목하는 뉴스, 놓치마 뉴스. 강승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온라인상의 뜨거운 뉴스 뭐부터 볼까요?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추가 유출 우려까지 나왔다. 자,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한두 명의 성적표가 유출된 게 아니라 네. 전국 학력평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 네. 전국 모의고사를 본 전국 고등학생,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지금- 고2의 네. 성적표가 다 노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 충남 빼고 전국적으로 30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입니다. 예. 작년 11월에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 연합학력평가였고요. 네. 여기에 그 고등학교 2학년의 이름, 학교, 성별, 시험 성적 뭐 이런 것들이 담긴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인들도 내 이름을 찾으면 충분히 내 성적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경남 지역 학생들하고 충남 지역 학생들 파일만 빼고 네. 그 두 군데만 빼고 전국 학생들, 지난해 고2였던 학생들의 네. 모의고사 성적이 고스란히 실명까지 네. 파일 통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일 새벽입니다. 누군가 경기도 교육청의 서버를 해킹을 한 거고요. 네. 이후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이 파일이 유포가 된 겁니다. 다른 모의고사 성적에 이제는 그러니까 수능을 본 학생들 성적까지 공개하겠다. 지금 이런 추가 유포 지금 예고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범인 A 씨 네. 누군지 몰라요. 네. 그 최초 유포자 해킹범 A 씨가 네. 이것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 파일도 내가 이거 공개하겠다. 네. 그러니까 와. 다른 학년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또다시 유포를 그 예고했다는 텔레그램 글이 그 대화방에 올라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노출된 이 공개된 파일도 네. SNS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30만 명의 성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 이 파일 때문에 학교 서열화 같은 이런 부작용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지금 온라인에서는 누군가가 유출된 성적을 좀 가공을 해서 네. 어떤 학교가 1등 학교인지 지금 이런 그 서열화를 한 파일까지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학원가가 반기고 있습니다. 이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그런 파일인데 이게 지금 이 공익 자료가 이렇게 그냥 공짜로 사실 노출이 된 셈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고등학교는 자사고, 특목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다 그냥 뺑뺑이 일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학교가 어떤 성적인지에 굉장히 예민해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네. 또 어느 학교를 피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고스란히 유출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원가에서는 이 자료를 구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네. 교육청 관계자가 고의로 자료를 빼냈을 가능성도 지금 경찰이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까지 지금 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최초 유포자의 실마리를 전혀 못 잡고 있는 네, 거예요. 아직 잡히지 아니 않았습니다. 텔레그램에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여러 말을 쏟아내고 이러고 있는데도 못 잡는 거예요. 네, 아, 이게 텔레그램이 우리나라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파급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네. 예, 예. 다음 소식 가죠. 외식하러 갔다가 건물주 차에 갇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한 고깃집에 가족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1층 앞에 주차가 불가능했어요. 네. 그랬더니 고깃집 사장님이 주변에 차를 대시면 된다 해서 이 건물을 벗어난 길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 차주가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온 겁니다. 고깃집 사장님한테 그래서 확인을 했죠. 저 길가에 주차를 했는데 괜찮은 거 맞냐 했더니 사장님은 괜찮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식사를 했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고요. 내 땅이니까 차를 빼라.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다.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자들까지 왔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 문자가 오는데도 이분은 그냥 식사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도 고깃집 사장님, 거기다 대시면 됩니다라고 했기 사장님이 때문에 괜찮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그래서 지금 계속 식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이 건물주였거든요. 그리고 차를 세워둔 자리의 땅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예. 식사를 하고 나왔더니요. 차주의 차를 앞뒤로 어떤 차 2대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차를 못 빼게 전진 후진까지 하면서 위협했다는 겁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물주가 이 차주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경찰까지 불렀는데 여기가 건물주 땅이기 때문에 경찰도 강제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저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차에
앞바퀴 부분, 뒷바퀴 부분을 다른 차로 비스듬히 다 막아놨어요. 꼼짝도 맞습니다. 못하게. 저게다 그럼 땅 주인 차인 거예요, 두 대는? 네, 그러니까 그 땅 주인과 그 와이프의 차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 날입니다. 결국 전날 차를 놓고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다음 날 와봤더니 지게차까지 가져와서 콘크리트 대형 그 콘크리트 덩이 2개로 차 앞뒤를 막고 옆에도 차로 막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주하고 차주의 부인은 차를 운행해야 되니까 콘크리트로 그냥 막아놓은. 네, 저 엄청난 지게차까지 보복인데요. 네, 동원을 해서 저렇게 막아놨고요. 알고 봤더니 건물주하고 고깃집 사장님이 평소에도 갈등이 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 법적 분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었고요. 건물주의 주차 시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경찰이 와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이 차주도 주차비를 주겠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유지라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지금 목소리도 나오는데 반면에 그러니까 엄연히 그래도 땅 주인이 차를 빼달라고 했으면 빼주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냥 대라고 한 고깃집 사장님도 좀 무책임하다 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 악연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아무 일이 없이 차 빼달라고 하는 거였으면 고깃집 사장님이 그냥 두세요 이렇게 안 했을 것 네. 같거든요. 얼른 가서 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고깃집 사장님도 그냥 두세요 네. 이렇게 했고 중간에 애꿎은 손님만 지금 고생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손님이 무슨 죄입니까? 예, 온라인상에서 뭐 갑론을박이 있을 법하네요. 다음으로 가죠. 깨져버린 5,500만 원짜리 풍선개. 풍선개라는 거는 풍선으로 만든 개입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깨져요?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그 놀이공원 가면요, 그 긴 풍선 돌돌 말아가지고 강아지 모양 만들어주는 그런 풍선 다들 잘 아실 텐데 예. 딱 그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풍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미술관에 놓여있던 이 강아지 풍선인데요. 풍선인 줄 알고 관객도 손으로 한번 톡 건드려 봤는데 이게 바닥에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미국의 팝 아티스트인 제프 쿤스의 작품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5,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위예술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사건 이후의 분위기거든요. 이 작품이 한정판이에요. 네. 그래서 수집가들은 오히려 이 작품 하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좋아할 거다. 뭐 지금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또 주변에 있던 한 예술가는 아, 이 깨진 조각이라도 살 수 없냐. 지금 이 구매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 더 보죠. 다시 급등한 제주항공권. 해외여행이 늘면서 제주 수요가 감소했다. 뭐 제주항공권 값도 떨어졌다. 이런 네.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다시 비싸졌어요? 네, 비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제주를 오가던 국내선 항공기들이 그동안 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국제선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선의 그 항공 편수가 줄어들면서 편수가 줄어들어서. 네, 이렇게 지금 비싸진 겁니다. 그리고 예약도 어려워졌어요. 우선 가격은 편도가 제주 가는 게 지금 한 15만 원까지 하는 항공권이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관광 목적이 아닌 제주를 업무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나 뭐 제주 도민의 경우 이런 분들은 지금 항공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울상입니다. 비행기에 관련된 뉴스가 오늘 많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마일리지 개편한다고 했다가 네. 이제 없어졌다는 뉴스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제주항공권 비싸고 예약도 어렵다는 뉴스까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정책위 의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장수준 소장님, 아니, 굉장히 더 멋있어지셨어요. 아니 이게 염색을 안 했더니요, 이게 물이 빠져가지고 머리가 점점 회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일부러 멋있게 회색으로 염색을 아니. 하신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게 참 나이 먹어 들어 보여가지고 네. 내일 하려고 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멋있는데 하실 생각이시군요. 까맣게. 아, 자, 지난주 한 주 우리가 돌쇠를 쉬었는데 그 한 주간에도 참 다이나믹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절차가 진행되는 요거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가 했다.
이거는 뭐 재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냥 절차일 뿐이고요. 예, 예.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국회로 송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절차이기 때문에 큰 정치적 의미는 없고요. 대통령이 그 재가를 안 하고 예. 대통령 손에서 기각시킬 수 있는 사안이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절차상의 하나로 이제 항고비가 지나갔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24일 금요일에 보고가 되고 월요일에 표결에 붙여지는 이 체포동의안 결론부터 두 분께 질문 드리고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 소장님? 부결이죠. 부결입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고 네. 무소속 의원이 7석이란 말이에요. 음. 김준표 의장 빼면은 친야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6명이에요. 음흠. 그러면 최소한 176, 175, 175가 나와야 돼요. 계산상으로는. 무소 친야 성향,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표까지 다 합치면? 일제히 하면 175석이에요. 네. 근데 저는 한 190석 나올 것 같아요. 에?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예. 아니 이재명 당대표 이 사법 리스크가 그냥 계속 질질 끌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나는 부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당에서 그렇게 표단속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허. 그냥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이거는 뭐 그냥 이재명 나빠요, 잘못했어요, 이거 가결시켜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실질적인 움직임에 막 이렇게 의원들 단속하는 거 분위기는 없더라고요. 물론 뭐 금요일 날 가서 다른 움직임이 보일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저는 이제 170석을 넘을 수 있다라는 어제 김근식 교수의 진단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김근식 교수는 170석이 좀 넘을 것 같다고 했고 현근택 변호사는 반대였습니다. 그 반대였군요. 네. 현근택 변호사가 170석 좀 넘을 거라고 했고 김근식 교수님이 160 뭐 4석 5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근택 변호사는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 그럴 거야라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 분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방송에서 한번 먼저 얘기를 근데 했었는데 190석이라는 전망은 제가 지금 보다 처음 보는 전망이에요. 한 20석 정도는 좀 이탈표가 나오지 그냥 않을까. 뭐 네, 저희 장성철 분석입니다. 소장이 재미를 위해서 질러보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고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161표 맞습니다. 가결표가 나왔고 부결이 101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탈이 있었고 민주당 쪽에서도 또 반대로 이탈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후문이 있었는데 아예 참석 안 한 분들이 꽤 있지 않아요? 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참석을 안 하기는 어려울 거고 모두 다 참석해서 총력전을 펼 텐데 저는 지난번보다는 부결표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160한 5석 내외에서 예. 165표 내외에서 예. 부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봐도 그렇고 그간의 이제 검찰의 수사 태도랄까요? 이런 걸로 봐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진짜 방탄 논란에 갇히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의 의도대로 너무 이게 국회나 정당이 끌려간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뭐 가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전무할 것 같습니다. 전무하다. 그렇죠. 예, 두 분 다 부결인데 다만 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대해서만 두 분의 관측이 좀 갈리고 있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표가 몇 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예.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몇 개일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몇 개일까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에 상당히 다음 주 월요일 원래 화요일 이게 재밌을 것 국회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예. 표결을 하고 나면 항상 그 결과를 놓고 그렇죠. 특히 뭔가 찝찝한 이게 이제 초록동색이라고 예. 방탄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켰을 때 책임을 서로 전가합니다. 아. 니네 때문이다. 이러면서 비슷한 양상이 아마 이번에도 나타날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의 이제 분위기가 저는 좀 궁금한데 물론 이번 건은 뭐 압도적인 부결이다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이 끝이 아닐 거라는 그렇죠. 관측이 많잖아요. 거의 뭐 다들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은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러다가 총선 가까이 다가오면 이런 생각이 들 법하거든요.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여론조사는 우선 리얼미터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2,5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주당 39.9%, 국민의힘 45%.
한국갤럽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1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주당 30%, 국민의힘 37%. 특히 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요.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다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그 차이가 9% 차이나 나더라고요. 국민의힘 36, 민주당 27.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악재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번 그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 동의안으로 일단락이 된다. 그리고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에서 어쨌든 판가름이 날 거다. 이런 상황이라면 설사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져도 고민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지금 검찰의 전략은 어쨌든 쪼개서 국회로 계속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읽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고 게다가 일부 사건은 재판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편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고 한편에서는 당대표가 매번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잡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동력으로 총선을 치르냐 이런 걱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이 나오는 것에. 그렇다 보니까는 뭐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도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노출도가 높아지니까 또 천하람 후보처럼 약간 이제 컬러가 있는 이런 후보들이 나오고 하는 게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한쪽은 호재가 있고 한쪽은 악재가 있으니까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자칫하면 여기서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당장은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이 기류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검찰이 갈수록 이제 나를 더 바짝 세워가지고 나올 텐데 이번에 이제 428억 이른바 대장동 저수지 혐의는 빠졌잖아요.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 남욱 유동규 선에서 멈춘 거예요. 더 수사가 못 나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이대로 검찰이 그럼 포기하냐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428억 대장동 저수지 문제도 그렇고 또 김용 씨나 정진상 씨가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 뇌물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이 대목도 추후에 별도로 어쨌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텐데 이걸 계속 정치 공작이다, 정적제 고용 수사다 이런 프레임으로만 막을 수 있겠냐? 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당내에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두 분이 막 당을 뭐 두루두루 다 취재도 하고 접촉을 해보실 텐데 민주당 안의 솔직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약간 좀 부글부글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만약에 가결시켜준다 그러면 민주당 진영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압박에 우리가 무릎 꿇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총단결해서 이재명을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총선 승리에 이것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리얼미터 그 수치를 보면은요. 저 여론조사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요.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이게 한 57%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39%예요. 18%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국정 운영 잘못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지를 못하겠어. 왜 그러냐고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 내가 여론조사 오면은 지지해줘야지, 선택해줘야지 그런 것 때문에 민감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18%의 저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저걸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계신 전략가들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것이 그냥 민주당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집권 초니까 우리 지지 안 하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죠. 이재명 대표 없다고 민주당이 뭐 사라지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했고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는 박영선, 박지원 전 이상민 위원장. 의원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개딸분들이 아니 청원을 통해서 몰아내라. 징계 출당시켜라. 해야 된다.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국민의힘의 지도부 대통령을 어떻게 민주당이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돼요. 뭐 정당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목소리가 소수예요, 당내에. 아하. 물론 이제 말하지 않는 그 비명계 의원들도 있고 예. 또 이런저런 계파색이 없는 의원들 중에도 말하지 않는 의원들이 꽤 있지만 아직까지 기류는 어쨌든 이렇게 검찰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후에 총선이 가까워지면 이걸 뒤엎을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이렇게 가다가 어쨌든 다 재판으로 불구속 기소로 가고 그때 가서 뭐 검찰 독재 정권 심판하자. 네. 뭐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르겠다. 지금 보이는 시나리오는 그건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 의원들은 당장 오늘 내일에 그 이 하루하루 뒤바뀌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내년 총선에 시계를 맞춰놓고 그렇죠. 과연 본인이 당선될 수 있느냐, 그렇죠. 선거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끊임없이 고민할 텐데 네.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검찰 수사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 의견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보다도 그 다음이 더 궁금하다. 민주당의 그 다음이 더 궁금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거죠. 그럼 좋아. 이재명 그만뒀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지난 대선에서 1,700만 표 정도 얻은 사람. 네. 민주당 내에서 누가 있어? 지도자 누가 있어? 아. 지도자가 없는 당은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그냥 공천에 연연하는 자기 욕심에 그런 방어 논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요. 야당은요. 네.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냐? 명분. 그리고 국민의 지지. 지지. 근데 국민의 지지가 지금 덜하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죠. 만약 저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네. 저렇게 국민의힘하고의 갭 차이가 계속 벌어지거나 유지가 된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 단일 대우는 약화될 수 있다? 박원석 깨질 수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의원들은 공천일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당선 가능성. 그거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지휘하는 사령탑으로 있으면 예. 나는 당선되는데 부정적이야. 아, 이재명 당대표 우리 지역에 와서 선거 요새 도와달라고 안 할래.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를 왜 지키겠어요. 비대위 체제로 뭐 전환을 요구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뭐 추석 이후에는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비대위 체제를 강구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과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아, 양쪽이 다요?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당내에서 파열음이 나는 방식으로 결말이 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정치적 타협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당장 구속이 된다면 이게 뭐 당대표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 사건에 대한 방어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대안이 없는데 당대표가 덜컹 구속이 되면 어떡하냐. 근데 이런 어떤 일종의 대안 부재론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예. 어쨌든 구속은 맞고 그다음에 재판으로 가면 장기화되잖아요. 내년 총선 때까지 선거법 지금 재판 가 있는 사건 빼고 나머지는 1심도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 이 그렇죠. 속도로 그렇죠. 보면. 근데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 무슨 실형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없고 보통 벌금이 나오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만에 하나 그게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왔다.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활로가 생기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활로가 생기는 거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년 총선 전까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어쨌든 뭐 방탄이 어쩌니 사법 리스크가 어쩌니 이런 공세가 있으니까 당내에서 일정한 타협을 통해서 뭐 당대표의 지위를 행사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불러들여서 총선을 치렀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정치적 타협점이 마련될 수도 있죠. 지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민주당 예측을 좀 해보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TV 토론 보셨죠? 네. 어제 2차 TV 토론. 왜 웃으세요, 장 소장님? 아니 이제 뭐 얘기할 것이 왔구나. 얘기할 것이 왔구나. 어제 뭐 평가라고 할까요? 총평 짧게 해주신다면? 이제는 네거티브 전이 된 것 같아요. 윤심 공방에서 이제 당신은 정체성이 의심스러워라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공격이 가해지고 있고 김기현 후보는 땅 투기한 사람.
천하람 후보의 말을 빌리면 울산의 이재명 이런 얘기까지 울산의 나오고 이재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 처음부터 뭐 비전이라든지 정치권 개혁, 총선 뭐 공천 개혁 이러한 좀 화두가 나올 줄 알았다라는 것은 좀 기대 난망이었긴 했지만 이런 식의 네거티브전이 강해질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시청자 보기에는 좀 재밌었긴 한데 참 이거 정치 발전에 집권 여당이 저런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 과연 지도자들 깜이냐? 지도자 깜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잘한 사람은 누구? 재미를 준 분은 황교안 대표인데 어제 천하람 후보가 되게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짚을 포인트를 잘 집어서 제일 잘한 것 같다. 오케이. 자,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좀 지난번 1차 토론에 비해서 뜨거워졌죠. 그리고, 샤우팅도 나오고 막 그랬죠.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이런 토론 양상이었고 좀 전에 이제 네거티브 얘기를 했지만 뭐 비전 정책 경쟁은 없더라도 최소한 내년 총선에 이런 전략으로 승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된 그런 어떤 이 구상을 가지고 경쟁이 이루어지면 더 나았을 텐데 이제 그런 거는 없고 당신이 안 돼. 내가 잘할 수 있어가지고 네거티브, 당신이 그게 안 돼. 네거티브죠. 이걸로 이제 일관됐던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득실을 계산해 보면 결국에 가장 마이너스가 난 사람은 김기현 후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몰랐던 그 KTX 인근 역세권 땅 투기 의혹. 이래가지고 이제 당대표 후보가 아니고 땅대표 후보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걸 주도한 분이 아니, 본인은 지금 강하게 부정하고 저기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할 정도인데. 강하게 부정을 하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노선을 변경하고 이런 게 없다일 뿐이지 당시의 취득 원가와 지금의 공시지가나 시세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것까지 속 시원히 해명하고 이게 무슨 1800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론을 못 펴고 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거기다 대고 가봤다고 샤우팅, 내가 가봤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런 기세에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득실을 따지자면 실점이 제일 큰 건 김기현 후보다. 왜냐하면 그 이슈가 됐잖아요. 그럼 제일 잘한 후보는요? 제일 잘한 후보는 사실은 어제는 천하람 후보가 1차 토론회와 다르게 잘했는데 시인 스틸러는 역시 황교안 어제도 후보였다. 시인 스틸러는 황교안 후보였다. 자, 여기서 그럼 세부적인 질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딱 찍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KTX 역세권 뭐 투기 의혹도 황교안 후보가 제일 먼저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왜 황교안은 김기현을 계속 공격하는가? 그것도 집요하게 계속해서 왜라고 생각하세요? 지지층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계열의 지지층들이 지금 황교안 후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왜 김기현 후보를 왜요? 왜 그분들이 천하람 이제 후보는 모르는데. 강신업 그리고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이분들을 최고위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지도부에서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떨어진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린 도저히 김기현은 못 밀겠다. 그래서 우리는 황교안 민다. 라고 지금 그분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뭉쳐 있으니까 황교안 후보가 그 후원금 같은 경우도 이틀 만에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지층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지층이 원하는 게 김기현 공격이다.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김기현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입지를 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나의 영향력을 내가 확인시켜주면 내가 뭐 결선 가지 못하더라도 4등하더라도 나는 충분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게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세요? 몇 % 정도까지 득표? 아까도 대기실에서 우리 박원석 의원님과 얘기했는데 뭐 한 15% 내외 정도? 15%나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두 자리 숫자가 지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 가지고 더 땡기면 김기현 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15%를 황 후보가 만약 득표한다 그러면 그걸 발판으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건 대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선까지도 두드려볼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 내년에 있을 총선 본인 공천과 일단은 총선. 본인 따르는 사람들 공천도 있을 텐데 집요하게 이렇게 땅 투기 의혹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여론의 흐름도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예. 김기현 후보 측에서 여러 뭐 여론조사를 들은 것을 보면 네. 자기네들 했겠죠. 당원 상대로 해봤더니 되게 안정적으로 1차에서 끝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건 캠프 관계자 전언인 네, 거죠. 안정적이었다. 1차에서 일차 끝낸다는 끝낸다. 얘기는 절반 이제 넘는다는 네, 얘기인데. 그거 안정적으로. 예, 근데 토요일, 일요일 조사를 해보니까 예. 결선 가야 될 수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투기 의혹이 김기현 후보에게는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내내 전당대회 관련해서 제일 큰 이슈가 이거였거든요. 막 의혹 제기하면서. 네, 그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도대체 황교안 대표 왜 이러냐. 처음에는 우리가 황교안 대표랑 좀 연대해가지고 후보 단일화 적당한 시기에 해가지고 그냥 1차에서 끝내버리겠다. 그 단일화 얘기가 그냥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좀 있었어요. 네, 초창기에 있었는데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황당해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천하람 후보가 공격하는 건 모르는데 왜 황교안 후보가 이제 이런 거군요. 네. 황당하다. 그렇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결선 투표 제도를 뒀기 때문에 사전에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결선 가서 결선에 못 올라가면 그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고 오히려 본인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아하. 아까 이제 지지 기반 얘기도 했는데 예. 지지 기반도 좀 다르죠. 예. 황교안 후보 쪽은 훨씬 더 강경한 그렇죠. 좀 극우적 색채가 강한 이런 지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있는데 돈도 뭐 보내주고 지지도 표도 보내주는데 먼저 단일화 해버리면은 이후에 이제 당내에 그런 기반이 흩어지거든요. 때문에 황교안 후보로서는 한 15% 정도의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예. 향후를 기약할 수 있다. 총선 공천 기약할 수 있고 대선까지도 네, 볼 수 그런 있다. 어떤 전략이 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표를 뺏어와야 되냐? 표를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은 김기현 후보 쪽에 표를 뺏어올 수 있어요. 사실 거기밖에 없네. 네, 안철수 성향적으로 후보나 봤을 때. 천하람 후보는 안 겹쳐. 완전히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거기를 강하게 흔들고 있다고 보고 근데 예. 저 전략이 안 통하면 예. 그때부터 이제 선거가 꼬이는데 그렇죠. 통한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이슈를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이번 더 세게 가는 거군요. 예 그러면서 이 황교안 후보도 예. 과거에 이제 뭐 대선 경선 나오고 이랬을 때 예. 이분이 이제 페이스를 많이 잃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옛날 총리 시절 할 때 같은 예. 그런 페이스를 찾은 것 같은 뭔가 안정감이 있어 내려놔서 보이고 그래.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이 TV 토론을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황교안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쪽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엄청 당황스러워. 적당히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1차 끝나면은 잘 해가지고 이제 단일화해서 예. 또 이제 그 김황연대 해가지고 예. 대세몰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렇게까지 나오면 결선 투표 그러니까 1차 투표가 끝나고 결선 갈 때도 저게 과연 부드럽게 상호간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긴장감이 형성됐잖아요. 아까 천하람 후보 얘기 못 들으셨어요? 두 사람은 지금 사석에서도 냉랭하다. 네, 들었어요, 얼핏. 네. 대기실에서는 보통 그래도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게 하기 마련인데 두 사람은 거기서도 냉랭하다. 단일화 어렵지 않겠느냐.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 법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셨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김기현 후보 윤심하고 윤핵관들 빼고 뭐 있냐. 속으로 그럴 것이다. 아니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 질문만 더 할게요.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질문을 김기현 후보가 천하람 후보한테 던졌단 말입니다. 뭐 아까 천 후보 본인한테도 이 질문 했습니다만 어제 굉장한 화제였어요. 장 소장님, 이거 왜 김기현 후보가 던졌다고 보세요? 뭐 적극적인 공격이 최선의 뭐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나에게 곤란한 질문을 내가 대답 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질문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별로 마음에 들어할 것 같진 않아요. 혹시 대통령실 분위기 취재해 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는데요. 근데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 자꾸 언급이 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은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생각과 판단, 나는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라는 그 증거 자료로 이걸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지 않나. 부작용이 나오지 않나. 들어요. 그 대통령실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한 거였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그 유사한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적절한 때라 그랬나?
텔레그램으로 대통령실과 필요한 것들은 소통하고 있다 또 이런 대답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그랬겠죠, 과거에. 인수위원장 끝나고 얼마 후까지는 그랬을 텐데 그 뒤로는 뭐 별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김기현 후보의 그 얘기는 지난번 탄핵 발언했던 거에 또 다른 버전인 거죠. 일종의 이제 전략 미스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과의 돈독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는 오해를 빚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냐 본인에게 혹은 뭐 대통령실에 아니 그 얘기는 가급적 회자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은 건데 그럼요. 먼저 끄집어내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천하람 후보한테 역공을 받은 거죠. 그 천하람 후보가 내가 이 얘기 꺼낼 거야 몇 번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쪽에서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꺼내자라고 떡밥을 물었는데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최고위원 판세 분석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늘 뉴스쇼 본방송 끝나고 댓글쇼, 정치 댓글쇼, 정글쇼 있는 날이거든요. 거기서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두 분과 일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 쇼. 튀르키예 강진 피해 대응을 위해서 구조를 위해서 현지로 파견됐던 우리나라의 긴급 구호 대원들 KDRT 일진 구호대가 현지에서 생존자들을 구하고 또 시신들을 수습하고 지난 토요일에 귀국했습니다. 건물 잔해가 쌓인 현장 수색 또 인력 구조 작업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총 118명이 파견이 됐는데요. 소방총 구호대원들 또 외교부 직원들 코이카 직원들이 합쳐서 꾸려진 이 KDRT였습니다. 활동 마치고 온 분 한 분 오늘 만나볼까요? 김민지 대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지 대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민지입니다. 사실은 그런 현장 다녀오고 나면은 굉장한 트라우마 같은 거에 시달리기도 한다던데 김 대원님 괜찮으세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 소방대원분들이랑 이제 현장에 좀 많이 나가신 저희 사무국 인원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은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겁니다. 네.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구호대원들이 네. 타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깜짝 기내 방송이 있었다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었어요. 네.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 튀르키예 현지인들이 이제 감사 인사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 대원들에게 전달한 건데요. 현지인분들이 서툰 한국말로 저희한테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 도움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저희 대원들 대상으로 이제 감사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한국말로요? 네, 한국말로 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동을 느꼈습니다. 튀르키예 말로 하고 한국말 자막이 뜬 게 아니라 한국말을 배워서 힘든 네. 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움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거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수십 네. 명을 잔해 속에서 구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감사. 네. 비행기 안이 좀 감동의 도가니였을 것 같아요. 울먹울먹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저도 그동안 고생했던 일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보람이 있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딱 튀르키예에 도착했을 때 예상하고 갔지만 현장에 딱 발을 디디고 상황들을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정말 저는 인생에서 처음 보는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정말 재난 현장에는 저는 처음 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코이카 직원분들도 모두 다 처음이었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소란스러웠습니다. 모두 어디서든 차에서 앰뷸런스가 계속 지나갔고 정말 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혼란의 도가니. 네. 아니 사실은 화면으로 많이 보고 가셨잖아요. 근데 화면으로 보는 것과 또 현장에서의 느낌은 또 다른가요? 그쵸. 저희가 도시 전체가 정말 무너져 있는데 그런 광경을 저희가 일상에서는 보기 되게 힘든 광경이니까요. 아무리 사진으로 좀 보고 갔어도 막상 딱
들이닥치니까 정말 좀 정신을 차리기가 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구조 활동 벌이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현장에 처참해서 이제 피해자분들을 만나는 게 제일 힘들긴 했고요. 근데 저희 이제 영하의 날씨였어서 이게 예. 겨울이라서 정말 밖에서 수경하는 게 좀 추위를 이기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정말 묵으셨어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어디서 주무시고 뭐 네. 식사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며칠 동안? 안 그래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많이 잠겼는데 예. 좀 추위를 이기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다 밖에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수경하면서 침낭 안에서 잤거든요. 텐트 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자는 게 좀 추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죠. 추위 네, 견디는 게 솔직하게 어려웠고 말씀드리면. 게다가 여진이 계속 발생하니까 여진에 대한 두려움도 좀 그쵸.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도 안전한 곳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수경지를 치긴 했는데 예. 주변에 건물들이 그래도 많이 무너져 있는데 여진의 여파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저희 안전도 100% 보장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불안감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쵸. 무엇보다도 네. 이제 구조 활동하면서 많은 뭐 시신들도 보셨을 그쵸. 거고 또 울부짖는 그쵸. 유가족들도 보셨을 거고 그렇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랄까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렇죠. 저희 구호대가 이제 생존자 소식을 듣고 이제 출동을 나가는 길에 예. 정말 건물 내에 이제 몰살당한 가족의 시신만이라도 수습해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비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빌어요? 그쵸. 빌고 도와달라고? 시신만이라도 그쵸.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생존자 신고로 가봐야 된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 곧바로 수긍하고 응원을 빌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잠시 뒤돌아보니까 이제 무릎 꿇고 우시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그럴 때 그분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비는 그분들을 그쵸.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은 돌아가신 분들을 좀 수습하게 도와달라는 거고 저쪽에서는 생존자 신고가 들어왔으니 이제 생존자한테 가면서도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돌아서는 마음이. 그렇죠. 저희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슬펐고 재난의 비극을 진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조대가 일진 구조대가 8명의 생존자를 구출했고 네. 19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그렇죠. 예. 네. 그 생존자들 구조 작업은 뭐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들이 또 구조되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8분들 중에서도 이제 2살짜리 아기도 있었고, 뭐 35살 여성분도 있었고, 60대 제일 마지막에 구조되신 분이 60대 여성이셨거든요. 그분은 얼마 동안 버티고 구조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제일 오래 버티셨는데, 72시간이 저희 구조 될 수 있는 뭔가 골든타임이거든요. 근데 72시간을 넘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가 되게 기적이라고 느꼈고 그 여성분은 또 그 남편분과 같이 매몰이 되어 있었는데 남편분이 안고 계셨었는데 남편분은 안타깝게도 사망하셔서 그 현장을 봤을 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두 분이 그러면 그 매몰 현장에서 안고 있는데 남편은 돌아가신 상태고 아내는 살아 계신 상태고.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구조대원분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그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고 옆에 있는 남성분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그 마음도 되게 아팠겠다 싶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네. 이제 생존해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상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럼 지금 어디 머물 곳도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 현장 주변에서는 항상 그 현지 그 앰뷸런스가 항상 있었어서
의료진을 부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 부분은 되게 아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앰뷸런스까지는 타는데 병원이 네.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쵸.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현장에서 근데 일단 저희가- 앰뷸런스 타는 것까지만 보셨군요. 그쵸. 저희는 병원까지는 못 따라가고, 그렇죠. 또 다른 생존자 뭐 소식을 들으면 저희는 바로바로 다른 건물로 또 출동해야 계속 이동을 되니까. 그쵸. 계속 출동을 해서 예. 병원까지는 못 따라갔습니다. 이재민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쵸. 정말 추운데 이재민 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텐트 수경지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머물 때. 먹을 것도 사실은 정부에서나 뭐 구호 단체에서나 저희 코이카에서도 그런 것들 다 식량, 식수 이런 거는 다 기증을 해서 예. 그래도 얻기에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 추위에서 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경지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먹는 문제는 이제 구조대원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파견이 되고 있으니까 구호물품도 그쵸, 보내오고. 그쵸. 그러니까 먹는 거는 오히려 해결이 되는데 머물 곳이 마땅치 않군요. 그쵸, 텐트들을 막 지으면 안 돼요? 텐트도 많이 지금 보내지고 있지 않나요, 물품이? 그쵸. 많이 보내고 있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재민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걸로 파악은 되는데, 계속 뭐 저희 코이카도 이번에 이진 출발하면서 텐트를 많이 지원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현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네. 구호물품들이 많이 보내지곤 있지만 현장에서 제일 필요해 보이는 건 뭐였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경, 그리고 저희 텐트, 그리고 담요, 뭐 침낭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도 일진 이제 머물면서 추위를 이기기가 제일 힘들었는데 이재민 분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진도 나올 때 모든 텐트를 기증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침낭들도 주변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또 핫팩 같은 것도 정말 인기 상품이었거든요. 저희 수경지 이제 저녁에 더 추우니까 현지인 분들이 저희 좀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핫팩도 나눠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일 힘든 건 이제 추위와의 싸움이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추위와의 추운 거, 싸움. 거기에 머물 곳 네. 마땅치 않은 거 이런 상황들.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맞습니다. 집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텐트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참 걱정이네요. 이제 일진이 네. 돌아오셨고 이진 구호대가 바통 터치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이진 구호대는 어떤 활동하게 되나요? 이진에서는 지금 구호 물품들을 지원을 많이 했고요. 이미 기증식도 한 상황이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텐트랑 담요랑 침낭 등을 지원을 했고 또 의료진 분들도 가셔가지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구호대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네.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을 구조하고 돌아오셔서 네. 보람이 느껴집니다만 이제 문제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그쵸. 이 비극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 그러니까 여진이 언제쯤 끝날까? 또 이분들이 언제쯤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게다가 튀르키예는 이나마라도 되는데 지금 옆에 시리아 상황은 더 처참하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래저래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생생한 튀르키예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튀르키예에서 현장 구호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분입니다. 김민지 팀원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직접 나서서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라고 김바비님 문자 주셨네요. 뉴스쇼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